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노영민 후보도 탈락시키든지. 그것을 못하겠다면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가 모두 참여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한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TV토론 1회 이상 한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두 사람에 대한 배제는 없이 추가로 후보 영입을 더 하고 제가 경기도민분들 청구서 들고 용산 사무실 덮쳐서 제가 바구니 풀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런 기분에 경기도는 나날이 삶이 변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피부 체감형 경기도가 될 거다. 경제와 안보 이 나라의 두 축이 경기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정말 깨끗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실력 있는 그런 도지사를 경기도민들께서 지금 원하신다. 제가 그래서 감히 도전하고 싶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배제를 취소하고 100% 국민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또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 입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면서 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보류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틀 만에 컷오프 번복, 철회. 그 이틀 전에 그 컷오프 되는 거,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는 속보를 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긴박하게 전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뭐 이틀간에 이제 벌어진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몇 주에 걸쳐서 질질 이제 끌려온 이런 이슈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돼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평가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내분이 이제 있는 건데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에 그동안의 과정이 평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좌충우돌, 우왕좌왕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보가 등장을 하고 내일 이제 그러한 후보가 가시화돼서 결국 이런 혼란 끝에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는 어떤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래도 이제 좀 전화위복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새로운 후보가 새로 등장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결국은 이제 똑같은 결과만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똑같은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달라진 것이라고는 이제 원래 이제 당내 경선의 룰대로 경선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100% 국민 경선으로 이제 바뀐 거. 그것만 이제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100% 국민 경선으로 하는 이유가 또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은 또 오늘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이런 이 불가피한 어떤 사정 이런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이 맥락을 해석하는 어떤 평가하는 그런 이 잣대라는 거는 결국 당내 분란이라든가 뭔가 지금 지도력이 상실돼서 민주당의 중심이 없다 이런 평가 외에는 달리 이제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구심점이 없다. 사실 어제도 심야 회의를 열어서 기다렸다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이 없었고 오늘 다시 회의를 열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자, 비대위 얘기를 듣고 나서 또 김수민 평론가 얘기도 듣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한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TV토론 1회 이상 한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배제 문제는 두 사람에 대한 배제는 없이 이분들을 포함 22일 금요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더 하고
거기에서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후보를 아까 일정대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께서 100% 국민 경선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이거 뭐 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50대 50, 그러니까 당심 50%, 일반 여론조사, 시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배합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죠. 근데 그것을 하기에 좀 시간이 촉박하다는 논리를 대고 있더라고요. 곧바로 그냥 100%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일단은 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참 이게 정당 정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공천 관련 기구에서 결정을 하면 비대위원, 특히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비대위원이 반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정당의 지도부, 최고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이 현재 민주당 비대위원회인데 비대위원들이 뒤늦게 항의를 해가지고 다시 물기를 돌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현재 리더십에 어떤 핵심, 구심이 없다라는 그런 자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보면은 내일까지 22일까지 후보군을 더 넓히겠다고 했거든요. 자, 일단 후보 등록한 사람을 봐야 되겠죠.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김진애 전 의원 등 6명이고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추대론이 있었지만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영선 전 장관의 참여 여부도 이제 변수인데 자, 추가로 영입할 후보군 누가 좀 있을까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것을 이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제일 유력하게 거론돼 온 그런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애초에 이제 공모 신청을 안 했잖아요. 공천 신청을 안 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 경선을 치를 의사는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당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추대를 한다든지 이런 비경쟁적인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뭐 모를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아예 당에 속하지 않은 외부 인사가 뭐 이렇게 참가를 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면 지금 이 라인업에 추가가 누가 될 것인지를 이제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난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민주당이 나름대로 이제 염두에 두는 인사들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민석 의원이 신 5인방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인사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외부 인사들이라고 이제 언론이라든가 또 여의도 주변에 거론되는 이름들은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그렇게 큰 것인가 상당히 좀 더군다나 이렇게 좀 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이 뒤늦게 이제 좀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국민 참여 경선 100% 의미를 그래서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원래 수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강력한 외부 출신의 어떤 이런 후보가 있어서 그 후보가 이 경선에 참여할지 말지를 망설이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국민 참여 경선 100%를 내서 예를 들면 당내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후보들과의 어떤 형평성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 선거에서 그게 쟁점이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네. 김동연 이제 전 부총리가 이제 민주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이 당원 50%라는 게 이제 이 당 출신 원래 당에 있던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기득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꿔줄 수 없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그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국민 참여 경선 100%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억측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네. 이 국민 경선 100%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 기사의 전제는 이재명 전 지사가 이제 비대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컷오프하기로 한 것을 좀 뒤집어 달라 네. 이렇게 요구했다는 건데 물론 민주당은 지금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건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상 부활하는 그림이 되니까 이재명 전 지사하고 대립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발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당내 경선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주류에 가까운 후보들이 좀 불리할 수 있는 룰을 그렇게 좀 도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네. 그 해석도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나 흐름을 다 설명해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이 전략이라든가 수미에 관한 전략이라든가 어떤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엉킨 상황으로 계속 굴러가고 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네, 좀 연결해서 보면 100% 경선 방식을 택한다는 거는 이제 당심은 물론이고 중도층 포함해서 좀 일반 시민들의 민심도 좀 반영되는 건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뭐 네. 역선택을 방지한다거나 이런 조항이 없다면 그대로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일반 시민 100% 경선했을 때 추격 주자라든지 다크호스에 해당하는 주자한테 더 유리할 것이냐, 오히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원들끼리 경선을 하게 될 경우는 당원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여기에 부합하는 후보에게 표가 좀 더 쏠리는, 오히려 대중성에 비해서 당심이 더 많은 지지를 하는 이런 현상이 가능한데, 오히려 일반 시민들에게 열어놓고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찍기 마련인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묘하게도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요. 100%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가장 유리한 후보는 송영길 전 대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 좀 묘한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돌고 돌아서 송영길이다라고 하면 이 결론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 국민 경선이라는 룰 자체에 어떤 이 문제의 변수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 다른 지방선거 이제 대진표는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이 경기지사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좀 따로따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동연 대 반 김동연 뭐 이런 구도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동연,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이렇게 예비후보 4파전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뭐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결선 투표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를 놓고 이제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론조사상으로는 김동연 이제 후보가 앞서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네. 후보 중에. 그런데 나머지 후보들이 예를 들면은 이 결선 투표에서 연합을 하는 그런 뭐 이 결과 그런 효과를 이제 발휘할 경우에는 뭐 얘기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민심에서는 앞서 나가는데 문제는 어쨌든 김동연 후보가 당심에서도 앞서 나갈 거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동연 후보로서는 뭐 당연히 당내 조직이 이제 부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점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명심이 작용한다 이게 일단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앞서도 지금 말씀드린 어떤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싼 그 정황들이 결국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전 지사가 뭔가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는 선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드러내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서울은 송영길 전 대표, 경기는 김동연 전 부총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명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존 해석이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민심에서도 김동연 이 후보가 좀 앞서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당심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 자신의 어떤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선 투표가 과연 이 김동연 대 반 김동연의 구도인 것처럼 그렇게 치러질 수 있을 것이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 민심과 당심이 좀 일치하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이 당내 경선에서는 일단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이 정해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경우에 굳이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반 김동연 쪽 주자가 단일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역전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선거라는 것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후보가 있는데 2명의 후보가 탈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후보들의 표가 뭐 반 김동연으로 다 쏠린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단일화의 대상으로 안민석 의원이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거론되었던 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라든지 조정식 의원이라든지 이 후보들도 보면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이렇게만 놓고 봐도 이미지들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지층도 당 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지층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반 김동연으로 쏠린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동연 후보에게도 일정 부분 표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결선 투표가 김동연 후보에게 불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한번 볼 텐데 뭐 대선에서는 일단 이재명 전 후보가 승리한 곳 아니겠습니까? 자 김은혜 후보냐 유승민 후보냐 이제 어떻게 희비가 갈릴 것인가 관심인데 일단 2파전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본선 경쟁력, 김은혜 후보는 환상의 복식조 이런 구호를 내걸기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서 이제 민주당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 것이죠.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심하고 민심이 김동연 후보에게 유리한 어떤 구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일단 당심은 명확하게 김은혜 후보한테 유리한 어떤 그런 구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심이 실린 후보이다라는 해석이 어쨌든 당내외에 견고하게 있는 상황이기 윤심. 때문에 그렇죠. 윤심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당내에서는 견고한 어떤 사실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일단 민심에서는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숫자만 보면.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은 유승민 후보가 이 중도라든가 이제 비국민의힘의 유권자들 성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국민의힘의 고령층에 해당하는 이 계층에서 지금 지지를 못 얻고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본선에 갈 경우에는 어쨌든 그 뭐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 성향들이 결집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은 본선 경쟁력은 유승민 후보가 더 낮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당심에서는 어쨌든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걸 뒤집으려고 한다면 유승민 후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첫째는 굉장히 지금 이제 뭐랄까요 이 인화력이 있는 그러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지금의 선거 국면을 막 이제 끌어당기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본선에서 이길 후보는 나 유승민이기 때문에 당이 날 지지해줘야 된다. 이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후자는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상의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또 직관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아젠다를 던져가지고 이제 승부를 하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경선에 지금 포커스가 잘 안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른 논란들이 정치권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김은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이랬는데 별로 이제 주목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승부할 공간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유일하게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민주당의 이제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할 때 김동연을 상대할 자는 나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일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 스케줄이 또 네. 이것을 뒷받침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로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좀 생각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이제 김동연을 이길 자 누굽니까?라고 유승민 전 의원이 당원들한테 물어야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굉장히 좋은 무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 좀 장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 부분이 대중성 측면에서도 첫 번째는 예전에 김은혜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 몸을 담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정계 입문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방송계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정계로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친 이명박이다 혹은 특히나 뭐 친 박근혜다 이런 그림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좀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광역단체장 중에서 여성단체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중도층이나 무당층 유권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예상됐던 경쟁자들이 뭐 심재철 전 의원이라든지 함진규 전 의원이나 이쪽을 상대로 했을 때는 좀 너끈하게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굉장히 복병을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승민 전 의원이 여러 고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결국에 그래도 관건은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지지층의 여론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해가지고 평소에 그답지 않은 좀 더 강경한 보수 노선의 어떤 그런 레토릭이나 정책을 구사한다든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바로 여론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원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강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령 먹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일단 나아가는 것이 방법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윤심 이런 논란들이 결국에는 계속 달라붙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표심으로 편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본인의 고유의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